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들은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에서요. 미국의 부채, 그러니까 빚이죠. 빚의 증가 속도가 무섭다. 하루 만에 비트코인 시총 절반을 찍어냈다. 달러를 찍었다는 얘기겠죠. 하루에 이게 2,75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이게 잘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이제 하루에 찍어낸 그 빚이죠. 빚이 얼마냐? 275 빌리언 달러. 우리 돈 370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GDP 1년 쓴 예산의 절반을 지금 얼마 만에 찍었다고요? 하루 만에 그냥 찍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심각한 지금 국가 부채죠. 이게 뭐 33 트릴리언 달러 해서 이게 이제 감도 없어지고 있죠. 이렇게 지난 몇 년간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명분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 무제한으로 양적 완화를 한 다음에 지금 금리를 작년부터 아주 지금 무섭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더니 이게 지금 거의 1년 반 이상 지금 그 효과가 쌓였겠죠. 이제는 미국의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습니다. 지금 이거 연체가 됐다는 얘기는요. 이게 원금은커녕 지금 이자도 못 갚으면서 이제 그 연체가 그러니까 신용이 깎이고 있다는 지금 이 얘기를 선진국 미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 부채 이건 사실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식상한 수준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GDP를 가계 부채가 지금 108%란 건요. 우리나라 GDP보다 우리 가계 부채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그 부동산 대부분 빚이지 않습니까? 그 빚에 상당 부분 정말 어마어마한 그 전세, 소위 갭 투자를 했던 그 전세금은 이 통계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200%를 훨씬 넘어갈 거라는 게 업계 그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연도별 그 한계 기업 추이, 우리나라에서 한계 기업이 이제 20% 가까워졌는데요.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 뭡니까? 그 원금은커녕 이자도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계 기업입니다. 지금 이게 뭐 이자도 감당이 안 된다면 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좀비 기업이라고도 합니다.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이거 얘기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그 투자 전문 은행이죠. 그 이제 자산운용사 이쪽에서 아직 큰 고통이 오지 않았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미 이게 지금 시작도 안 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고통 시작. 이게 은행 위기가 재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올해 7월 기사인데요. 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중소 지역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약 80% 가까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은행에서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망하면 이 은행도 같이 지난 3월에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었죠. 뭐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여러 은행들 파산을 겪고 이거 한번 돈으로 막았는데요.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 지금 300조 부동산 업체들이 이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원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자를 못 내고 있다. 올해 8월 23일 기사네요. 중국의 부동산 역시도 이걸 뭐 현금으로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서 뭐 이렇게 건물 올리는 업체가 있었을까요? 사실 거의 없죠. 막대한 규모의 은행 대출로 이 중국의 부동산이 화랑이었고요. 덕분에 중국의 경제도 좋았지만 지금 이자도 못 내는 뭐 헝다도 지금 사실상 거의 뭐 파산 수준이라 보시면 되겠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가 지금 수년째 세계 1위입니다. 이게 이제 압도적 1위고요. 2위, 3위는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1위는 일본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가 제일 많은 곳이 일본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 20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 무슨 얘기냐? 무제한 양적 완화, 무제한 돈 풀기로 경제를 살리려고 지금까지 하고 있죠. 그 80년대 거품 경제 이후에 잃어버린 10년이 20년, 20년이 30년 됐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건 이해하는데요. 지금 돈을 풀어도 지금 너무 풀었죠. 이게 지금 감당이 제가 볼 땐 이제 거의 뭐 끝자락까지 온 것 같기도 합니다. IMF 구제 금융의 기대 거는 연쇄 디폴트 위기의 아프리카 국가들 지금 작아서 좀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요. 뭐 가나, 이집트, 튀니지, 잠비아, 이디오피아, 말라위 자 이런 국가들이요. 사실상 디폴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 부도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구제 금융이라고 쓰고요. 읽기는 어떻게 읽습니까? 달러 빚이라고 읽습니다. 자, 말로는 구제를 한다고 하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냥 그 빚쟁이들이죠.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지금 어차피 갚을 수 없는 디폴트인데요. 이 달러, 빚이 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자국 환율은 오히려 평가 절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제 갚을 수 없는 그 빚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뭔지 지금 눈치채셨겠죠? 바로 빚입니다. 아프리카만 빚을 졌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다 IMF와 구제 금융을 승인했는데요. 지금 엄청나게 협상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잠정 합의를 체결을 했죠.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나라 97년 비슷합니다. 자, 굴욕적인 조건,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항상 뭐 핑퐁 치듯이 조건을 막 했겠지만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사채업자와 극적인 합의를 타결했다고 보시는 게 맞죠. 이거 이제 주간조선에서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쓴 것 같아요. 자, 고리대금업자 중국 본색 아시아 아프리카 저개발국 어떻게 당했나. 중국을 이렇게 대놓고 고리대금업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 1대1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현실화된 부채의 벗, 1대1로 프로젝트 참여 등으로 중국에서 돈을 썼던 아시아 아프리카의 저개발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IMF, 세계은행에서 돈 끌어다 쓴 국가들이 지금 중국에서도 돈을 끌어다 썼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수천억 달러 이르는 막대한 빚더미에 눌려 생존 위기로 내몰린다. 이 부채의 함정인데요. 스리랑카가 지금 디폴트에 빠졌죠. 이런 위험이 이제 현실이 됐죠. 중국은 그때마다 뭐라고 했냐? 집권층이 무능부패, 그러니까 이제 부정부패가 심해서 그렇게 된 거지 우리 탓이 아니다. 지금 스리랑카 외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밖에 안 되는데 모든 것을 중국 탓인 것처럼 악마화시키고 있다라고 변명을 했었죠. 그런데요, 이제 잠비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여기 이제 2020년도에 디폴트를 선언했는데요. 여기도 20년 동안 댐, 철도, 도로 이런 인프라 건설에 돈이 필요하죠. 중국으로부터 66억 달러를 이제 끌어다가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도움은 됐는데 이자 상환 부담, 지금 원금은커녕 이자를 지금 못 갚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MF 세계은행에서 이미 빚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또 갖다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 사실상 그 파산을 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의료 지원 뭐 다 줄이고 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죠. 잠비아 정부가 이자 상환 몇 개월만 좀 유예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중국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 후 잠비아는 물가가 50% 이상 치솟고 화폐 가치는 30% 하락했죠. 그다음 스리랑카는 어땠을까요? 스리랑카 아까 IMF한테 돈 빌렸죠. 근데 중국에서도 돈을 또 빌렸네요. 보니까 자, 2007년부터 뭐 11억 달러 이상을 빌려서 항구를 건설했는데 결국 지금 파산을 했고요. 2017년 그 정부가 갖고 있던 지분, 항구 지분을 80% 넘기고 99년 운영권을 누구한테 넘겼습니까? 지금 중국에 넘어갑니다. 국제공항도 지금 유령 공항이 됐죠. 스리랑카도 물가 상승률 50%, 지금 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AP 통신, 그러니까 서구 그 어떤 언론사들은 중국을 굉장히 비판을 좀 세게 한 것 같아요. 자, IMF와 세계은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그 부채를 탕감한 상태에서 좀 장기 저리 자금을 제공해서 위기 극복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했는데 중국은 어땠다? 소극적이다. 부채 탕감 그 이제 얄짤 없다는 거죠.
중국은 부채 탕감 대신에 해당 국가와 1대1 협상을 통해서 자원 개발권 등을 담보로 잡아버립니다. 이걸 제가 보면서 뛰는 IMF 세계은행 위에 훨훨 날아가는 중국이죠. 그 위에서 그 이제 형님들이 이렇게 돈을 잘 이렇게 뺏는 그 방식을 보고 저거다 해서 지금 중국이 지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IMF와 세계은행은요. 여기 이제 그 자본금, 그러니까 전 세계는 돈으로 통제를 하잖아요. 그 돈 가장 많이 출자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부분 국제기구에 돈을 제일 많이 낸 나라가 사실상 미국이고요. 지금 보니까 두 번째가 일본이네요. 세 번째가 중국이죠. 자, 미국과 일본은 사실 상당히 친합니다. 자, 사실 뭐 유럽에 있는 세 개 국가, 네 개 국가 합쳐도요. 사실 미국 한 나라를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사실상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일본과 중국 역시도 환율을 지금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지금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지금 싹 다 빨려 들어가는데 중국은 금리를 낮추고 있고 일본은 지금 뭐 마이너스 0.1%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미국으로 가겠죠. 점점 더 강달러가 이제 뭐 당분간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환율을 지키려고 이제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죠. 이거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 일본과 중국 아까 그 빚이 많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간신히 그나마 지금 대국들이니까 뭐 지금 갖고 있던 중국은 미국의 그 국채도 다 팔아버립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겠죠. 근데 괄호 열고 닫고 이거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다 결국에는 그 좀 단순화 시켜 보면요. 우리가 살고 싶은 아파트, 자동차, 해외여행, 그리고 명품. 자, 이런 거 현찰 박치기 하시는 분 계실까요? 현찰로 결제하고 일시불로 하시는 분, 뭐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긴 합니다. 뭐냐면요. 그들은 우리의 지금 이게 지금 필요는 하죠. 근데 필요가 아닌 우리의 욕망을 딱 덫으로 우리를 그 소위 갈고리를 딱 채웁니다. 욕망을 덫으로 해서요. 우리를 빚 파산으로 혹시 유도하는 건 아닐까요? 그 얼마 전 21년도만 해도요. 불과 2년 전이네요. 그때 빚 안 내서 집 안 사고 코인 안 사고 주식 안 산 사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벼락 거지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빚을 권유하는 사회, 세계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금리를 그렇게까지 올리니까 지금 다 같이 거의 뭐 지옥불로 같이 떨어지고 있는 셈이죠. 사실은요, 반대로 얘기하면 빚이 없는 사람들은 경제 위기가 오든 안 오든 사실 관계가 없죠. 왜요? 제가 어디 누구 빚대서 뭐 이자 낼 것도 없고 그냥 나는 내 생활하면 되고요. 디플레이션 오면 오히려 땡큐죠. 원래 먹고 싶었던 거, 가고 싶었던 거 가격이 떨어지면 사실 땡큐고요. 사고 싶었던 자산들 가격 폭락하면 빚이 없는 사람 그냥 갖다가 사면 되겠죠. 사실 그러니까 빚이 핵심입니다. 이 빚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의 기축통화 여전히 지금도 달러입니다. 이제 달러를 통제하는 사람이 세계를 통제하는 사람이겠죠. 달러의 빚을 통제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달러를 찍어내고 유통해서 큰 이익을 보는 집단일 겁니다. 자, 달러 빚 통제자는 그리고 금리를 자기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전 세계를 지금 통제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비트코인은 통제의 범위에서 벗어나 버린 셈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지금 그 현물 ETF부터 해서 그렇게 가진 수모와 고난을 지금 선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매번 당했던 국가들이 근데 이 사실을 이제 알아챘다. 그랬을 때 이 국가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이제 미국 국채 따위는 지금 다 팔아버리고 있죠. 자, 금 보유량을 10개월 연속 늘립니다. 달러화 의존 탈피의 일환. 중국은 이미 예전에 플라자 합의, 일본이 당했던 거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요. 마찬가지로 달러를 버리고 금 보유량, 미국 채권도 버리고 금을 그냥 축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인도, 러시아, 지금 사우디도 미국 좀 아예 돌아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달러 패권의 반기를 들고 있다.
탈달러화는요, 사실 미국 돈놀이 달러 빚을 이 목숨 걸고 탈출하겠다는 사실 안간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요, 사실 탈달러화가 계속 된다면 우리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은 사실 더 확장세가 커질 수 있을 겁니다. 코인의 좋은 일입니다. 이거 이제 보시면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인데요. 지금 현재 기준 약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미국의 지금 금리가 2%나 더 줍니다. 사실 한국도 더 높이고 싶었는데요. 더 높이면 이게 가계부채 때문에 어디 정말 터져 나갈 것 이게 뻔히 알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님이 그냥 스테이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사실 더 올렸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미국은요, 어딘가 부러질 때까지 금리 인상시키고요. 이거 계속 유지시킬 겁니다. 우리 이제 크립토 채널이죠. 자, 어떤 분석가들은, 내년 한 4월 정도에 전 세계가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뭐 분석을 내놨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내년 2분기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지금 뭐 올해는 물 건너갔죠. 내년 1월 아니면 3월인데요. 이제 3월로 보는 분석가들이 제가 보니까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수적으로 3월에 승인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하시면요. 이때 지금 보시면 4월에 붕괴가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지켜봤던 연준이 이제 명분을 쌓은 거죠.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금리 이제 인하, 이제야 비로소 인하, 그러니까 나중에 막 1%씩 떨어뜨린다고 이때 저번에 얘기를 한번 했었죠. 이게 이제 명분이 맞고 좀 시나리오가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를 우리가 이제 4월달, 5월달에 금리 인하한다는 것은 3월달에 혹시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우리가 이때 좀 갖고 있던 크립토 자산을 좀 팔아서 시장을 잠시 좀 떠나 있는 건 어떠겠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주요 플랜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건 저의 개인적인 예측이죠. 꼭 이대로 된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뭐 앞뒤로 뭐 한두 달, 심지어 몇 개월 더 넘어갈 수도 있고요. 뭐 2018, 19년도부터 경제 위기 온다고 했던 수많은 억만장자들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참고는 하시되 이럴 수 있는 가능성, 저럴 수 있는 가능성 한번 들어보시고 좀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좀 준비가 좀 더 잘 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